안녕하세요. 악분의 팟캐스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팀원 곤수님을 초대를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부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이권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료분들과 팟캐스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오늘 주제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업무 중에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업무 시간에 풀고 싶지만 다들 이제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쌓여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업무 시간 이외에 풀고 싶었고 마침 이제 팟캐스트를 평소에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 동료의 이제 대답도 듣고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주니어라고 생각하는데 시니어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평소에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팟캐스트에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팟캐스트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곤수님은 왜 팟캐스트를 하려고 마음 먹었었나요? 저도 사실 비슷한데요. 일단은 저도 기술적으로 되게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 많아요. 저 블로그도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업무 외에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고 뭔가 같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걸 다 그 업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업무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면 이게 약간 잔소리처럼 들리거나 혹은 약간 시간 낭비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면 뭐 좀 재밌는 걸 같이 떠들면서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막 들을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좀 많은 분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런 걸 좀 해볼까 싶어서 음, 한번 이번에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팟캐스트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DevOps는 무엇인가, 그리고 SRE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권수님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DevOps라는 업무가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면접 중에서도 DevOps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말을 못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용어로는 Dev 그리고 Ops를 같이 하는 사람을 DevOps로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4년째 DevOps 엔지니어 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DevOps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배포하는 필요한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해당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걸 DevOps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쓴 책이 있습니다. DevOps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최근에 또 개정이 되어서 2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DevOps라는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문화가 저의 생각과 많이 일치를 해서 잠깐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DevOps라는 문화는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이 책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2009년 정도에 생겼다고 해요. 그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는데 최소 1개월 또는 많게는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발자가 빨리 개발을 하더라도 이 개발이 배포되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정말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했고 이제 그 도전에서 나왔던 하나의 문화가 DevOps 문화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이제 DevOps 문화 중에 이제 쉬운 것만 잠깐 이야기 드리면 먼저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빨리빨리 프로덕션에 배포되는 그 파이프라인 또는 일정의 워크플로우를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워크플로우를 또는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당연히 테스트겠죠. 근데 이 테스트를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를 구현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테스트가 수행이 되더라도 정말 이 코드가 운영에 나가도 되는 건지 이 동료 리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브옵스 문화라고 소개한 것 중 기술 쪽이 아닌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장애를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직면했을 때 바로 숨기지 않고 주변 동료한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데브옵스 문화라고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게 되면 서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난하지 않는 문화를 만든 것도 데브옵스 문화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서로 기록한 거를 포스터 모텀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횡설수설했는데 결국은 저의 지금 생각은 데브옵스는 하나의 문화이고, 그 문화는 우리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를 프로덕션까지 정말 빠르고 생산성 있게 배포하는 문화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수님은 데브옵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화라는 점에서는 되게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데브옵스를 제가 사실 2009년도 때부터 일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역사를 다 알진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주변 저보다 훨씬 오래 일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그 코드를 운영하는 팀은 따로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예 개발팀 따로, 운영팀 따로. 맞아요. 그래서 개발팀이 코드를 다 작성하고 그 완성물을 전달해주면 그걸 운영팀에서 맞아요. 뭐 배포를 하고 올려서 하는데 이 간극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다 보니까 프로덕션까지 배포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의사소통들이 생기고, 실제로 운영하는 팀 입장에서도 개발을 모르고서 뭔가를 맞아요. 하기가 어려우니 이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연결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생겼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우리가 역할을 붙여서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을 보면 대부분 뭐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거나 모니터링 구성하거나 뭔가 개발자가 개발 코드를 올리면서부터 문제 없이 CI/CD를 다 거쳐서 테스트도 거쳐서 프로덕션까지 안전하게 배포되는 그 구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고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은 사실 그런 문화를 구축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가 보편적으로 되기 전에는 더더욱 이게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좀 더 쉬운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개발자들도 이제는 쉽게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올릴 수 있고 서버에 바로바로 배포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 수준에서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브옵스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문화라는 거에 되게 동의하고, 사실 그 문화라는 게 사실 저는 개발 쪽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데브옵스라는 게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맞아요. 문화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해준 것 중에 공감이 되는 게,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지만 기존의 온프레미스, 즉 클라우드가 아닌 서버를 구입해서 서버를 직접 설치하고 개발 운영하는 그 과정이 이전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은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버에서 자동화를 하려면 그 에이전트도 직접 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클라우드는 가장 장점인 것 중 하나가 API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API만 이해를 하고 스펙을 이해하고 내가 뭐 젠킨스를 사용하든 기타 액션을 쓰든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매우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온프레미스는 저도 많은 경험 없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API가 일단 서버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배포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또 배포하려면은 서버에 접근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자동화 도구를 그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줘야지만 사실 맞아요. 옛날 뭐 맞아요. 앤서블 같은 걸 네. 만들어주면 우리가 뭐 스크립트에 돌리면은 네. 앤서블이 돌아간다 이런 거가 있어야만 사실 배포가 음. 됐던 거고 네, 그쵸. 그래서 조금 있다가 데브옵스에 대한 도구도 잠깐 이야기할 건데 그때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옵스를 하다 보면 이제 관련 하나의 직군이 나와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뽑고 있는 SRE 팀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SRE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팀도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아닌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어요. 데브옵스 문화를 같이 적극적으로 만드는 팀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SRE 팀과 데브옵스 팀은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거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SRE 팀은 말 그대로 사이트 릴라이블 엔지니어링? 네, 신뢰성을 주는 팀인데 이 신뢰성이란 거는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한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신뢰를 줄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잘 안 돌아간다? 뭐 개발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다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즉각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대시보드나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누구나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현재는 SRE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권수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 SRE로 엔지니어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오. 이제 그 경험을 좀 공유 드리면 사실 데브옵스 팀이 SRE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다르게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네. 작은 조직 같은 경우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결국은 SRE까지 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규모가 큰 팀들은 최근에 이제 SRE 팀을 따로 꾸리는 이유가 네네. 이제 아무래도 SRE 팀의 가장 큰 목표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네네. 배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자동화의 문제를 떠나서 네. 고객들이 내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성 있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설령 장애가 나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맞아요. 얼마나 빠르게 미티게이션 할 수 있냐 장애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좀 엔지니어들이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고 고민하는 걸 해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SRE 팀 분들 중에는 개발을 대부분 다 하고 왜냐하면 개발 코드에 내가 예를 들어 모니터링 해야 될 지표들이 있으면 맞아요. 개발 코드를 직접 고치고 네. 또는 어떤 뭐 너무 느린 API들이 있으면 뭐 실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도 고치지만 네. SRE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들을 코드를 보면서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뭐 느린 게 있던지 이런 걸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또 배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SRE 엔지니어들은 그런 현재 만들어진 로직을 방해하지 않고 최적화를 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 우리가 만든 서비스들이 정말 모니터링 체계에서 되게 가시성을 높여주는 네.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얼마나 빨리 전파할 수 있느냐. 장애가 지금 났는데 이 부분이 장애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고 지표가 이게 딱 문제가 있으니 바로바로 뭐 어떤 뭐 담당자를 빨리 찾던가 아니면 바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네. 바로 해결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고 그런 걸 고민하는 엔지니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SRE 팀은 실제로 서비스가 크면 클수록 빛을 발하는 팀이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뽑는 보다 SRE 엔지니어 뽑는 맞아요. 데가 좀 더 많아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브옵스라는 영역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개발자들에게도 넘어갔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CI/CD 직접 고치고 개발자가 직접 배포하고 직접 맞아요. 다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 뭐 GitHub 액션이나 네, 맞아요. 뭐 다른 액션들이 너무 많고 서클 CI 같은 거 쓰면 사실 되게 그렇죠. 간편하게 CI/CD도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다 보니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여주는 일을 해주는 엔지니어들만 전문적으로 뽑아서 우리 서비스를 정말 고객들이 좀 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SRE 엔지니어가 뭐 비즈니스 로직을 몰라도 잘
SR 엔지니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상 막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알고 그거를 내가 코드를 보면서 찾아갈 수는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어떤 API의 기능, 뭐 물론 인프라에 대한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버그가 발생하거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걸 만약 코드를 읽지 못하고 그런 로직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은 뭐 방법은 이제 그 로직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이제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빠르게 미티게이션 할 수 있고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맞아요. 만약에 롤백을 하고 싶어. 네, 근데 이거 롤백 하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는지 그쵸. 네, 모르면 맞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롤백인데 네, 더 큰 장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누가 테이블을 고쳤어. 이러면 네, 이제 컬럼이 사라지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도 생길 가장 수 큰 사고요.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SRE 엔지니어로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뭔가 수정이 발생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다라는 걸 다 서로 네, 공유를 하고 롤백을 하게 되면 이런 절차로 해야 된다도 다 네, 이제 공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알면 편하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걸 다 팔로우 못 하더라도 내가 코드를 보고 그 코드를 이해하고 그런 거는 최소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구글 그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을 맞아요. 보면 거기 앞에 서두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 SR 엔지니어들은 개발자가 50% 이상 넘는다. 아, 그러니까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 뭐라 하죠? 그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를 계속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DevOps와 SRE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DevOps 문화를 적용했을 때 단점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저의 경험으로 따지면 DevOps와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에 대한 구분이 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엔지니어가 해야 될 일을 DevOps 엔지니어가 그냥 했었고 이런 구별 없이 했었기 때문에 DevOps라는 문화가 잘 전파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말이 DevOps라는 걸 하지 실제로는 그냥 인프라 구축하고 인프라 운영하는 팀 이렇게 막 변질되었던 걸 많이 받아서 DevOps를 정했을 때 이런 뭔가 편견이 가지는 단점들이 있었고 또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이제 단점은 DevOps 문화를 하기 위한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DevOps를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은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저 연차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제 경험 쌓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쓸 거라는 그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 보면 이제 그 밑에 다룰 수 있는 도구 맞아요.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젠킨스, 네. 앤서블, 뭐 시작해서 테라폼, 패커 맞아요. 모든 도구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작 잘 쓰는 거 하나 찾기가 진짜 쉽지가 않죠. 네, 사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공감되는 게 요즘은 그래서 어떤 팀도 있냐면 그러니까 아예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직책을 갖고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아니면 뭐 어떤 팀의 서버 뭐 예를 들어 개발자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네, 결국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맞아요. 사람들을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네. 그게 단순히 데브옵스라는 뭔가 그 약간 문화의 그런 단어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조건 파이프라인 하고 뭐 자동화하고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맞아요.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네, 상황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역할을 네, 한다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DevOps 문화를 정했을 때 단점은 이 DevOps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짬뽕을 시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DevOps가 무엇이고 DevOps를 했을 때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DevOps라는 팀이 따로 있을 때 DevOps 팀이 과연 필요한가?
또는 개발자가 있는 팀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있을 경우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데브옵스 엔지니어지만 민감한 주제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보면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에서 좀 봤던 주제 중에 네. 하나가 이제 DevOps is dead, the 아, platform 네. engineering is future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DevOps는 죽었고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미래다. 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프로즈 앤 컨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자기는 여전히도 잘 좋은 페이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왜 데브옵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음. 혹은 옥자들은 뭐 글로벌 기업들을 봐라. 데브옵스 엔지니어 사실 없거든요. 네, 구글, 맞아요.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은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 안 뽑아요. 저도 놀랬던 점이에요. 네, 근데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점점 플랫폼 영역으로 가고,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링크드인에서 보면 네. 대부분 어떻게 뽑냐면 어떤 플랫폼 개발자, 네, 맞아요. 플랫폼 개발자 이렇게 네, 뽑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플랫폼 영역이 커지는 거죠. 음. 그럼 이런 시대에 맞췄을 때 우리가 진짜 데브옵스라는 영역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직책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건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요즘에 느끼지만 점점 이제 자료가 많아지고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점점 자료를 공부하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던 옛날 수동으로 배포하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이제 신입이 그냥 합니다. 깃허브 액션을 하든 뭐 젠킨 쓰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느꼈을 때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이 요즘에 들었고, 특히나 요즘에 아까 말했듯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또는 이제 개발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개발자로서 데브옵스 문화를 지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게 데브옵스 팀만 있다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만 있는 특수한 데브옵스 팀이라면 운영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브옵스만 있는 팀은 뭔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성과가. 개발팀은 그래도 뭐 어떤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데브옵스 엔지니어만 있는 팀은 뭘 했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문화를 만드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브옵스만 있는 팀이 있다면 사실 운영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 이전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 생산성 매트릭이라는 걸 따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과연 사람들이 데브옵스를 하면 어떻게 이 평가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 배포 시간 얼마나 줄었는지, 또는 장애를 인지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배포했는지. 근데 듣다 보면 그거 조금 계속 보고서를 보면 결국 데이터 엔지니어이더라고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도 이제 개발팀으로 가야 되지 않느라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성과라는 게 사실 초반엔 잘 보이기는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쵸.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또 처음 써보고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있는데, 네. 보통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도 높고 그런 거를 좀 더 잘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게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도구라는 게 익숙해지지만 또 처음 써보면은 막 헤매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처음에 세팅해 놓으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만약에 SRE 팀이 따로 있고 데브옵스 팀만 따로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하면 이제 초반에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 다음에 계속 유지 보수가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기여를 계속 한다는 게 네.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리더가 어떻게 판단해서 맞아요.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런 작업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충분히 성과로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얻어내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죠. 다만 저도 공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데브옵스라는 영역이 서비스에 어느 정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서비스가 맞아요. 다른데 A라는 서비스는 예를 들어 금융이고 B라는 서비스는 뭐 완전히 뭐 SNS인데 갑자기 같은 조직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뭐 네. 중앙에서 가르쳐서 이렇게 퍼진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중앙에서 모든 걸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도메인 널리지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올바른 아키텍처를 만들어나기가 쉽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 익혀야 되는 맞아요. 불편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는 서비스 로직을 알지만 그 중앙에서 만약 데브옵스 팀만 있으면 각각의 서비스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요즘 클라우드들이 점점 매니지드 서비스를 권장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EC2에다 띄우고 뭐 네. 하고 하지만 네. 요즘은 전부 다 매니지드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심지어 뭐 캐시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아. 엘라스틱 캐시도 서벌리스로 가고 맞아요. 뭐 DB도 이제 서벌리스 가고 심지어 우리 몽고DB 보면 아틀라스 다 매니지드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니네가 관리해줘. 우리는 비용만 우리는 지불해주고. 비용만 네. 지불해 쓸게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대부분이 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아키텍처링의 영역이 그냥 개발자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가져다가 써서 그냥 네. 하면 끝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냥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건 뭐 우리가 권한을 추가하고 뭐 아니면은 뭐 시큐리티 그룹에서 이렇게 네. 그 접근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LB를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특정 엔지니어한테 시키기보다는 이제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이거를 그냥 버튼 누르면 이렇게 탁탁탁탁 되게끔 하는 형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관돼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약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전제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온프레미스 영역은 데브옵스 인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점 이제 하이브리드 비용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키텍처를 구현했을 때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온프레미스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온프레미스는 그래도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는 그 API 클라우드처럼 API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지는 않을까요? 다 이제 각자 온프레미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확정지어서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거 스타트업들도 많을 거고 그런 환경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런 데브옵스가 과연 잘 할 수 있는 조직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방면인데 약간 제가 약간 삽질이라고 하죠. 이런 삽질한 거를 기록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거 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만약에 진짜 없어진다면 다른 IT 직구는 테크니컬 라이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춤법을 잘 써야 되더라고요. 저 오타가 많은데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디벨로퍼 애드보케트 맞아요. 이런 거 약간 네. 개발 문화나 아니면 서비스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요. 알리는 이런 영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계속 팀원과 그리고 다른 팀에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가 일하면서 다른 팀이 트러블 슈팅하는데 제 문서를 보고 고쳤다고 이제 슬랙 DM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기뻤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데브옵스 문화 말고도 저는 이런 것을 계속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의 장점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얘기하는 게 뭐 데브옵스가 사라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만 하는 팀이 과연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인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환경은 사실 거의 다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네, 맞아요. 클라우드 그러다 환경이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걸 수도 있고 뭐 네. 누구 혹자는 아직도 여전히 DevOps가 필요한 팀들도 네. 분명 있을 거고 네. 이제 한 번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만약에 DevOps 엔지니어라고 하시면 과연 이런 팀이 지금 발전하고 지금 현재 내 회사의 상황에서 이 조직 구조에서 DevOps 팀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어떤 거고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좀 더 좋은 인사이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를 잘 하기 위해서 요즘에 앞으로만 달리기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씩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높인다든지 그런 작은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시간이 될 때마다 변명하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공부할 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사실 팀이 필요 없냐 있냐를 떠나서 맞아요. 일단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공부할 건 무지장장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좀 말이 길었지만 이제 데브옵스는 과연 필요한 팀인가라는 주제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결론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근데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네. 어떨까라는 측면에서의 맞아요. 주제인 거지. 네. 이게 막 사실 저희가 얘기한다고 정답도 아니고 맞아요. 저희의 생각인 거고 그 생각에 따라 결국에 선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데브옵스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는 이제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각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저도 사실 많이 듣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저 매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신입이 정말 취업하기 어려운지 또는 신입이 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신입이 처음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구사항은 정말 간단하지만 이 요구사항에 알아야 될 도구나 아니면 기술적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배포 파이프라인 짜주세요 하면 요구사항이 단 한 줄이지만 파이썬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드 배포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빌드 배포하는 서버는 또 어디지? 만약에 클라우드면 클라우드도 공부해야 되고 온프레미스면 온프레미스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거 배포할 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오히려 신입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더 빠르게 이제 거부감을 안 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책 같은 거, 프로세스 같은 거는 막상 신입이 이제 자기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일컫는 행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신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데브옵스를 신입으로 시작했던 입장에서 사실 어렵다 비교를 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 왜 경력직을 뽑는지는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면 이제 데브옵 가장 큰 측면이 뭐냐면 장애 대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입이 처음에 와서 장애를 한번 두들겨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경험이 제가 이제 첫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어요.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는데 거기 데브옵스를 했는데 제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무슨 파티를 한 거예요. 네네.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한다 같은 무슨 거. 파티, 그러니까 사내 파티인 거죠. 사내 파티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첫 온콜이었어요. 제가 신입이었는데. 그 전에 온콜이라는 걸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온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24/7 대응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긴급 대응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비스 장애가 나면 그걸 빠르게 먼저 인지를 해서 그 온콜이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해결하고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가장 최전방에서 이제
이제 서비스를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 명이 했다, 네. 다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대상자가 이제 저였던 거예요. 그때 시니어가 5명이었고 시니어가 4명이었구나. 4명이었고 저 혼자 주니어 신입이었는데 제가 첫 타자가 돼서 그때 막 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쵸. 뭐가 불안하냐면 장애가 나면 뭐 지금이야 장애 나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때는 뭘 아는 것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컴퓨터 공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맞아요, 불안함이 맞아요.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하나하나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페일오버 해야 돼요. 그럼 맞아요. 지금은 이게 페일오버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구나를 알지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 설정을 바꾸던가 네. 어떤 작업을 인프라에 뭔가 작업을 하던가 심지어 서버를 늘리는 것조차도 맞아요. 조심스러운 거죠. 맞아요. 야 늘려도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런 판단이 쉽지 않은 게 이제 신입으로서는 조금 힘들다? 네. 그래서 여기 악부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판단력이 사실 부족한 게 네,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사실 OS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인프라를 배우는 이런 데브옵스 엔지니어링이나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차이는 없다? 하지만 트러블 슈팅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저도 공감되는 게 신입 때는 많이 매일매일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TV에 잘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옳은 결정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옳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걸 하기가 좀 섣부르거든요. 그죠? 서브를 내 마음대로 늘려도 되나?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이 잘못돼서 삭제라고 다시 띄워야 되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 맞는 결정이지만 신입 때는 그걸 하기가 애매하죠. 그쵸.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많은 신입분들 채용해봤지만, 그리고 저 스스로도 신입으로서 겪어봤지만, 뭐, 가르쳐주면 사실 그거를 옆에서 하는 거는, 네. 만약에 신입 엔지니어가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계속 그냥 도구라는 건 쓰고 계속 배우고 하면 네.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 이제 죽어나죠. 맞아요. 맞아요. 또 같은 요구사항을 듣더라도 여러 가지 도구 조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이런 판단은 사실 신입이 하기엔 좀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조직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 경험상 아무래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대 개발자 애들은 막 15년 차의 개발자. 맞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네. 데브옵스를 저보다 더 잘 알아. 네. 이러면 이거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서 개발적인 특정 용어를 얘기했어. 뭐 JVM 설정을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혹은 뭐 어떤 걸 네. 켜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면 커널 파라미터를 고쳐주세요. 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그걸 어떻게 고치지? 모르는 거죠. 이제 벌써 막 하얘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의 경험상 솔직히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모르는 걸 인지하고 더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네. 뭐 사실 그래서 약간 그 뭔가를 모르고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담감은 있지만 뭐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요즘은 또 조금 추세가 다른 게 요즘은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도 개발자 출신들도 많고 맞아요. 뭐 면접 같은 거 보면 요즘 코딩 테스트 다 보거든요. 네네. 데브옵스 엔지니어들도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꼭 데브옵스라고 막 꼭 인프라 지식이나 뭐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그냥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OS 좀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데브옵스 엔지니어 신입으로 들어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네,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좋은 문화들 보면 다 블레임리스 하잖아요. 약간 네네. 실수를 하더라도 네. 그죠. 계속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걸 어떻게 막을까를 네. 계속 고민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좋은 엔지니어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의 처음에 데브옵스 신입이 들어갔을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렵다고 생각 중 하나가 이 많은 도구를 언제 공부해? 그러니까 맞아요. 많은 기술이 아니라
그냥 도구들 뭐 너무 많아요. 맞아요. 처음에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젠킨스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회사는 젠킨스를 안 쓰고 뭐 기덥 액션이나 아니면 코드빌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도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 카테고리에. 맞아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1년차 또는 2년차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맞아요. 뭐가 문제냐면 데브옵스는 학교에서 안 배워요. 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커요. 학문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이 갑자기 데브옵스를 한다. 이건 진짜 본인이 노력해서 뭔가 AWS를 공부하거나 막 네. 이러지 않는 이상 네, 맞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없을 거예요. 음, 대학교 교육과정에 뭐 AWS 클라우드 이런 건 없을 거잖아요. 네, 없을 그렇죠. 확률이 네, 높잖아요. 왜냐면 네. 특정 클라우드사를 공부한다 이런 게 약간 그러겠죠. 그럴 수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이건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한데 맞아요. 저 때만 해도 사실 컴퓨터 공학은 뭐 OS, 네트워크 네, 뭐 이런 맞아요. 기본적인 기식만 배우지 CI/CD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서 뭔가를 한다? 대답도 못할 것 같아요. 저 면접에서. 그렇죠. 네. 뭐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맞아요. 사이트 프로젝트도 보통 하는 경험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좀 잘하시는 분들은 막 CI/CD도 만들고 맞아요. 막 테라폼으로 뭐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버 올려와서 서버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SSH 들어가서 막 저도요. 기터 풀, 네. 기풀 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인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신입을 저희도 뽑잖아요. 뽑을 예. 때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알면 좋지만 사실 모를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걸 몰라도 회사에 기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맞아요.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은 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회사들 같은 네.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가르칠 시간이 없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네. 굶어 죽게 생겨서 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교육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회사들은 데브옵스를 신입으로 뽑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2년차 때 혼자 파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슬랙을 많이 쓰잖아요, 개발자분들. 슬랙을 그냥 덩그러니 초대되고 멘션이 걸려요, 제 이름. 네. 근데 뭘 내가 대답을 해야지? 아무것도 뭐 받은 정보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속으로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럴 수 있죠. 이런 게 신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보다. 맞아요. 판단하기 어렵죠. 네. 네. 알고 있더라도 말하기가 또 무섭고.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는 줄 알아서 그쵸. 얘기했는데 막 틀려. 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경험이 뒷받침되는 거라서 원래는 사실상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건데 처음 모르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저도 몰랐고 저도 그래서 엄청 막 스스로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 장애에 맞을 때 진짜 그랬고 막 얘기할 때도 막 내가 대학교 때 배울 때 분명 이렇게 배웠는데 왜 아니지? 이러면서 네. 약간 고민했던 적도 네,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기술 외적인 게 신입한테 이제 데브옵스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본선님도 동일한 동의해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이제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신입으로 간다고 하면 누군가가 아뿌님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싶을지가 더 궁금해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어떤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계속 꼬리짐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기술적인 거는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도 제 거 모르니까 그 사람이 했던 걸 물어보고 계속 어떻게 풀어가는지 내용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업무 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업무 진행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물어보고 싶지만 어떻게 물어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내가 이제 갓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난 데브옵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보안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데브옵스로 바꾼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던 게 대부분 컴퓨터 사이언스 CS라 불리는 걸 많이 하셨어요. 물론 알고리즘 잘 못했지만 그 운영체제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고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하나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즈니스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도구가 많더라도 도구의 생김새는 크게 비슷하고 그리고 트러블 슈팅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진부한 답변이지만 컴퓨터 사이언스가 좋지 않을까? 공부하는 게? 근데 저도 동의해요, 사실. 네. 그 부분이 진부하다기보다 사실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학교 때 우리가 OS 네트워크 다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모를 네. 것 같아. 다시 돌아가도. 그때는 이걸 왜 배우지? 이거 프로그래밍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학부 때 그런 걸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걸 이제 현업을 해보니까 맞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주변에 물어보면 그때 OS 수업 열심히 들을 걸, 그때 네. 데이터베이스 수업 열심히 들을 맞아요. 걸 생각하는 게 그게 결국은 모든 기술의 근간이고 그 근간이 흔들리지는 보통 애플리케이션 영역들은 다 흔들리잖아요. 뭐 AI만 해도 사실 요즘 뭐 새로운 맞아요. AI 계속 나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루고 있는 근간은 변하지 않을 맞아요. 거거든요. 그거를 공부하면은 똑같이 다른 것들을 응용할 수 있듯이 우리가 OS나 뭐 프로그래밍도 사실 컴퓨터 구조나 이런 것들 네. 기반 위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알고리즘 네. 데이터 자료 구조. 자료 구조 이런 것도 네. 다 사실 동일하잖아요. 네. 그런 걸 알면 어떤 로직을 짜건 어떤 걸 할 때도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심지어 이거는 시니어한테도 사실 동일하다고 네. 생각해요. 경험은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고 그걸 잘 아쿠님처럼 기록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시니어라고 하더라도 이 기본 실력, 기본 OS나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좀 응용하기 어렵다. 맞아요. 점점 네.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느끼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은 이유도 이제 대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빨리 지금이라도 채워야겠다. 아,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가면 갈수록 뭔가 장애나 또는 이제 작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보면 네트워크, 운영체제, 맞아요. 데이터베이스. 맞아요. 네,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얘도 뭐 뭔가 네트워크 통신을 해서 내가 API를 어딘가 쐈어. 근데 안 돼. 맞아요. 그럼 뭐지? 뭐 내 로직이 문제가 있나? 네,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보내? 그러면은 실제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 스택을 다 찾아보는 거죠. 맞아요. 어디서 끊겼어? 맞아요. 가긴 갔어? 오긴 왔어? 네.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디버깅 하는 게 맞아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그런 영역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더 좋은 이제 신입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좋은 강점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학습하는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뭐 누구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예전에는 다 구글링을 했었어요. 질문하기 전에. 근데 요즘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 나중에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얘기하고 네, 싶긴 네. 한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네. 공부하는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 또는 데브옵스 업무는 신입한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게 힘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마지막 주제는 IAC의 한계입니다. 이제 IAC는 Infrastructure as a Code 약자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가 많이 도입됨에 따라서 IAC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IAC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IAC가 일단 간단히 소개했지만 조금 더 풀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IAC라는 게 왜 나왔냐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서버 같은 거를 몇 대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뭐 장부나 이런 걸로 관리를 했을 거고 그걸 뭐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이제는 코드로서 관리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개발자니까 네. 그런 개발적인 코드로 뭔가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그 음. 변경사항에 대한 서로의 리뷰를 하고 맞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과정들이 점점 이제 생기면서 IC라는 게 부각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툴이 이제 테라폼이죠. 맞아요. 테라폼은 이제 여러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스 서비스들도 다 네, 지원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스 서비스들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코드화할 수 있다. 즉 변경사항들을 언제든 추적하고 바로바로 뭐 그 환경을 바로바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이제 있어서 많이 뜨고 있는 게 이제 IAC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계 이전에 단점, 제가 생각했던 경험에서 나온 단점이라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느꼈던 단점은 보통 많이 말하는 게 IS를 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 라는 주제가 항상 나와요. 그쵸. 근데 저는 처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IS로 처음으로 작업한 사람은 작업이 정말 느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코드 스펙도 정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느린 수는 있지만 운영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중에 이 코드를 보고 이력을 지금까지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코드를 그대로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 누가 이스트 인스턴스 이 스펙을 그대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똑같이 그냥 버풋을 하든지 아니면 모듈을 만들어서 테라폼 변수로 하든지 그런 작업에 있어서 다르게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작업부터는 속도가 확실히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작업하는 사람은 확실히 전 느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동의하고요. 전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시간을 우리가 잴 때 주의해야 될 게 단순히 어떤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마치는 것만 생각하면 IAC가 느리다고 판단할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IAC를 함으로써 방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네. 변경상을 빠르게 추적하고 맞아요. 언제든지 롤백할 수 있고 네. 인프라를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게 빠르고 그래서 만약에 IAC를 하지 않고 내가 수동으로 콘솔로 작업을 했을 때 그 히스토리를 추적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확실히 IAC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전체 통틀어 시간을 봤을 때. 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건 시간 신경을 안 써요. 완성되는 것만 신경 써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저는 콘솔이 빠르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콘솔을 누르는데 왜 사실 콘솔도 보면 한 번만 누르면 막 뒤에 거 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맞아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테라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도 테라폼은 다 코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차이가 있어서 혹자는 당연히 콘솔이 빠르지 않냐. 네, 맞아요. 뭐 접근 제어 하나 추가하려면 그냥 네. 들어가서 이거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데 왜 그 IAC로 코드 복사해서 맞아요. 넣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변경상 추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디버깅하고 그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이런 과정들이 IAC를 하는 게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저희가 같이 겪었던 경험을 같이 공유드리면 저희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눅스 아마존 리눅스 커널 버거가 있었어요. 맞아요. 무슨 버거였냐면 이 케이스를 사용하는 이스트 인스턴스 특정 AMI에서 어느 순간 계속 메모리가 쌓이면 파드가 배포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EKS 쿠버네티스를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쿠버네티스의 파드 같은 게 뜰 때 네. 결국은 이제 세컴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 eBPF에 맞아요. 뭔가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걸 프로그램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메모리가 그냥 하드 코딩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리눅스 커널에. 네. 근데 이게 그 특정 버전에는 이게 적은 상태였고 네. 그걸 패치한 게 2배로 늘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파드가 늘어나면서 얘를 꽉 채우니까 더 이상 파드가 할당돼도 뜨지를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 메모리가 발생했던 부족해서. 거죠. 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IAC를 했기 때문에 정말 빨리 패치했습니다. 거의 한두 시간 안 걸렸던 기억하는데 IAC가 돼서 왜 빨리 패치가 됐냐면 문제가 발생했던 AMI 버전을 저희가 단순히 컨트롤 F로 모두 다 찾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인프라가 코드로 있기 때문에 제일 그 어떤 변동사항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업을 단순히 한 10초 안에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IS의 저희가 장점 혜택을 매우 받았습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이게 약간 같은 계정에 있는 거면 되게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컨트롤도.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 계정이 막 예. 10개가 넘잖아요. 근데 맞아요. 10개가 넘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다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네. 찾는 건 사실상 힘든데 네. 말씀하신 대로 IAC가 돼 있으니까 그냥 컨트롤 네. F 버전 딱 클릭하면 네. 다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저희는 장점을 얻었기 때문에 IS가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를 사용하려면 소스 컨트롤 매니저를 연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깃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IAC를 사용하려면 이제 깃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이 IAC에 또 생각하면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보통 이제 파견을 가면 이 파견이 여러 회사들이 쓰게 돼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코드가 없어요. 인프라 코드가. 그래 IAC가 없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돼 있는데 이걸 어디서 누가 배포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일 최악이었던 경험은 누가 코드를 날렸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이상 배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AC가 돼 있더라면 이 서버에 코드가 없더라도 이 IAC로 저희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원복이 가능한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더 IAC가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요즘 IAC에 대한 좀 인식들이 바뀌어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면 최근에 테라폼도 최근인가요? 작년이죠. 작년 그 네. 라이센스를 바꾸기도 바꿨죠. 했고 요즘은 이제 조금 플랫폼 엔지니어링 영역에 넘어오면서 이제 IAC의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네. IAC 방식이 이제는 조금 음, 이게 우리가 흔히 명시적 선언이라고 네. 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쓰는 언어 있죠. 파이썬이나 네, 고나 이런 라이브러리 CDK, 맞아요. 네, AWS CDK. 클라우드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네. 이제 결국은 그 CDK를 통해서 뭔가 배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부는 아예 상태를 DB에 저장해 놓고 네, SDK 형태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 다만 네. 이제 그 단점은 그런 SDK로 가게 되면 이제 자체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저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의 빅테크들도 아마 테라폼을 많이 쓸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방식들이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정도의 생각? 맞아요. 그 정도이지 않을까? 네, 근데 CDK를 저도 막 딥하게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좋은 방향성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지만 테라폼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링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 어떤 자동화 버튼을 눌렀을 때 테라폼 코드를 만들어서 뭔가 깃허브에다가 자동으로 커밋을 해준다? 그럼 커밋은 누가 리뷰하고 커밋은 맞아요. 누가 어떻게 어플라이 치고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좀 더 코드 레벨의 뭔가를 하는 것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혹은 또 다른 생각을 전 한번 좀 소설을 써보자면 이제는 IAC를 안 해도 되는 순간들도 오지 않을까? 그게 어떤 뜻이죠? 약간 이제는 다 빌려서 쓰는 거죠. 다 클라우드의 매니지드로 서벌리스로 가니까 아, 이젠 그냥 진짜 야물파일 하나로 그냥 다 그냥 배포 하나도 마치 다 클라우드 되고 포메이션 네, 같은 느낌. 그냥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명시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이제 매니지드 형태로 자동화되고 AI도 자동화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알아서 클라우드사에서 알아서 IAC도 해주는 네. 이런 것도 막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음, 막연한 소설도 한번 써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주제의 IC 한계는 점점 이제 규모가 늘어나고 플랫폼 엔지니어링으로 바뀔 때 이 IC가 플랫폼 엔지니어링과 이념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아까처럼 AWS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저희가 테라폼을 썼다면 클라우드 폼에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작은 과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IC 도구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달라서 각각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라폼은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죠, 스테이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팀이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잘 이야기해야 될지 또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저도 사실 많이 근데 그것도 약간 테라폼 쪽에서 뭔가 개발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오픈 소스도 아니다 보니까 네. 약간 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실 노코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로우 코드도 아니고 노코드를 얘기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IAC도 이제 점차 노코드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가끔 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저는 한계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런 아키텍처를 변경했을 때. 네. 그런 것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뭔가 방법론은 계속 나올 거고 맞아요. 계속 발전할 거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IAC라고 하면 이제 테라폼은 이제 진짜 EKS만 만들고 맞아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고 막 이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IAC 같은 것들은 다 거의 헬름이나 뭐 네. 이런 것들 사실 IAC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오픈소스가 크로스플레이. 네, 그런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이제 근데 만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다 전부 매니지드 되는 순간들이 온다. 예를 들면 EKS만 해도 파게이트 쓰면 우리가 노드 네. 안 띄워도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보편화가 되는 순간들이 오면 네. 이제 과연 우리가 IAC라는 걸 인지하면서 쓸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좀 인지 안 하고 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쿠버네티스에 뭔가를 띄우기 위한 작업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IAC라고 부르는 네.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일까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그 시대가 오려면 전 좀 그래도 걸릴 거라 5년, 생각해요. 최소 5년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미래도 있지만 지금도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빨리 IC로 넘어오면서 빨리 따라가야 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IC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 어느 정도는 있을 테지만 그래도 IC를 하냐 안 하냐의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는 쪽이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네. 물론 모든 케이스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숙련도가 떨어져서 안 한다. 단순히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빠르게 지금이라도 좀 네. 하고 요즘은 그런 툴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써보긴 했는데 어떤 도구죠? 테라폼으로 기존에 있는 리소스를 그냥 테라폼으로 한 번에 임포트해주는 오.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안 써봤어요. 네, 그런 것들도 막 오픈소스로 있고 하니까 좋은 그런 것 것도 같네요. 한번 해보면 네. 물론 100% 다 되진 않겠죠. 네. 근데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잠깐 이야기를 듣다 생각난 건데 IAC가 안 맞는 케이스들이 무엇일까? 저는 대표적으로 긴급장애. 물론 긴급장애 때 테라폼으로 편한 작업도 있지만 안 편한 작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DNS 가중치를 바꿀 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선조치를 하고 선조치가 더 급한 경우에 네. AWS 콘솔이나 다른 콘솔에서 바꾸고 나중에 후작업을 하는 게 적합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DB 페일오버 이런 것도 맞아요, 사실 DB 그렇죠. 페일오버. 그런 네. 거 갑자기 이렇게 테라폼으로 하기가 물론 잘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막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에는 테라폼 코 다 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관점인데 결국 코드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리팩토링 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그 테라폼도 결국은 그 내부적으로 코드를 보신 분들은 있겠지. 그 보면 결국은 SDK 써서 맞아요.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SDK 쓰는 네. 건데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개발하잖아요. 그쪽에서. 네. 그럼 개발하면 우리도 그 버전에 맞춰서 계속 리팩토링 해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테라폼도 버전이 계속 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리팩토링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코드죠. 네. 네. 그게 만약에
이게 1년 이상 누적이 되면 그 여파는 결국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IAC 한 게 맞아 생각난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때 FIS라고 특정 서비스를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테라폼이 지원을 안 하는 거야. 아, 맞아. 그러니까 네. 이 IAC를 하고 싶어도 할 수 맞아요. 없는 상황이 네. 생긴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 막 했던 얘기들이 야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해주는 걸 써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결국은 클라우드사가 먼저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테라폼이 따라가고 그 우리가 따라가고 이런 네. 형식인데 엄청 빠르긴 하지만 네. 100% 일치하진 않고 네. 그리고 다른 사스 솔루션들도 생각해보면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지원해주는 기능들이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인 어느 정도는 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사스 말씀하시니까 지라 같은 거? 저희가 지라를 만약에 테라폼 관리하면 이런 케이스는 맞지 않겠죠. 하나하나 이슈를.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응.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팀과 잘 이야기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희 기타브만 해도 저희 테라폼으로 관리하지만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맞아요. 레포를 사실 테라폼으로 만든다? 이거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시크릿 값을 아, 맞아요. 기타브는 네. 시크릿 값 못 보잖아요. 네네. 물론 출력하면 네네. 어떻게 볼 수 있지만 네. 쉽지 않은데 우리가 로컬에서 그 솝스라고 해가지고 네. 로컬에서 암호화하는 네. 걸로 하면은 기타브에 어떤 시크릿이 들어간지 바로바로 복원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하려면은 모든 레포를 만들 때마다 요청 와서 레포 맞아요. 만들고 권한 넣어주고 이 작업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많은 허들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레포도 내 맘대로 못 만들어.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은 안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근데 제가 듣기는 어떤 대기업은 그 글로벌 기업인데도 그렇게 한 데가 있대요. 기터브를 만들려면 이렇게 끊어서 해야 된다. 거기는 권한을 엄격하게 다 예, 제한하나 보네요. 그게 약간 그 기조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거고. 근데 막 스타트업이다. 진짜 막 지금 당장 개발하기도 바쁜데 네. 막 다 끊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IC가 좋지만 100% 맞는 건 아니라서 맞아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IC를 우리가 안 했다고 꼭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IC를 안 했다고 뭔가 우리가 지금 서비스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면 막 서비스 1000만 트래픽 받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IC 안 됐어.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뭔가 가치 히스토리를 찾는 이런 측면에서 또는 계속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채용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IAC를 경험적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았던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다고 우리가 흔히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또 이제 들으면서 생각되는 건 IAC 대표적인 도구 테라폼의 장점은 내가 어떤 코드를 정했을 때 디프 차이점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전과 이후. 그래서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미리 보여주죠. 뭐가 네, 진행되는지. 가장 큰 장점을 테라폼의 장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IAC는 각각 도구에 따라 한계점이 있고 아키텍처에 따라 한계점을 가질 수 있지만 IAC를 안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IAC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팟캐스트 이야기 다 했네요. 네. 거의 1시간 5분이 넘었네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궁금증을 항상 누구랑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이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실 기술적인 이야기는 인터넷 치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내용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사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문서만 읽고 그냥 누군가의 의견을 글로 보는 것보다 얘기하면서 조금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맞아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았고 다음부터는 뭔가 좀 더 지금 우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약간 데브옵스와 관련된 것들 이런 거 문화 이런 좀 브로드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음부터는 뭔가 정말 특정 기술이든 어떤 기술적인 얘기들도 같이 나눠보면서 그런 것들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좋아요. 주제를 잘 정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